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내 동생은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풍경이나 자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곳저곳 자주 돌아다니며 풍경 사진을 찍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방에 들어오더니 새로 산 카메라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언니 이거 봐봐. 나 이번에 적금 만기돼서 드디어 이 카메라 샀다. 아, 예전부터 갖고 싶다고 했던 그 카메라? 응, 이게 진짜 풍경 사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찍혀지거든. 거기다 초망원 카메라라서 줌 기능도 엄청나. 비싼 값어치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초망원 카메라가 뭐야? 보통 카메라는 줌을 하면 화질이 깨지거나 그러잖아? 근데 초망원 카메라는 줌도 일반 카메라보다 몇백 배는 더 많이 되면서 고화질을 유지해주거든. 아, 언니 나 내일 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을 건데 언니도 같이 갈래? 내가 이 카메라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줄게. 사진을 찍기 위해 산을 오르겠다며 같이 가자는 동생의 제안에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래.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아침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산의 정상에 도착했다. 동생 따라 온 거긴 했지만 산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내가 풍경을 바라보며 쉬고 있을 때 동생은 새로 산 카메라로 여기저기 찍고 있었다.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동생은 전혀 지친 기력이 없어 보였다. 야, 와서 좀 쉬어. 힘들지도 않냐? 언니 이거 봐. 이 카메라 진짜 대박이야. 동생은 다시 한번 카메라 성능에 놀란 듯 보였고 내 옆으로 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천천히 찍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주는데 정말 카메라 화소가 굉장히 높은 건지 멀리서 찍은 듯한데도 전혀 뭉개짐이나 도트의 팀 없이 잘 나왔다. 오, 생각보다 잘 찍었다. 굉장한데? 특히 이 사진 봐봐. 동생은 한껏 고조된 목소리로 어떤 사진을 보여줬다. 그 사진 안에는 어떤 농촌을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는 사진이었다. 뭔가 한가롭고 편해 보인다. 요즘 세상에 인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모내기 하는 것이 아직도 있을 줄이야. 내가 사진을 보고 말하자 동생은 더 흥분하며 말했다. 그치. 다들 웃는 얼굴이 잘 나왔어. 그러고 보니 모두 이쪽을 보고 웃고 있네. 여기가 어디야? 내가 묻자 동생은 아주 멀리 있어서 조그맣게 보이는 어떤 지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완전 점처럼 보이는 산 보이지? 그 주변을 찍었어. 저기가 농촌인가 봐. 동생의 말에 나는 감탄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말없이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석! 동생이 찍은 사진에는 모든 사람이 동생의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다. 그리고 동생이 찍었다고 하는 곳은 산마저도 저물어 보이는 먼 거리의 한 농촌이었다. 절대 사람의 시력으로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거리인데 어떻게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 걸까? 어쩌면 동생은 우연치 않게 심령사진을 찍은 게 아닐까? 나는 직장인이다. 요 근래에 회사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자주 야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드시 정시 퇴근하려 했지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돼 있었다. 어휴, 오늘도 야근했네. 난 업무 마무리를 하고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짐을 챙기고 회사를 나왔다. 시계는 어느덧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미 전철은 운행이 종료된 것 같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안내판을 보니 내가 타야 할 버스 한 대가 아직 운행 중인 걸로 표시돼서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나는 택시가 보이자 순간 고민이 됐다. 아, 춥고 버스 기다리기도 귀찮은데 그냥 택시 탈까? 근데 택시 타면 또 2만 원은 금방 깨질 텐데. 내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사이 택시는 천천히 내 앞을 지나갔고 택시 잡을 타이밍을 놓쳐버린 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계속 버스를 기다렸다. 그렇게 다시 버스를 기다린 지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분명히 버스가 아직 운행 중인 걸로 나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 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야근해서 피곤한 데다 저녁도 안 먹어서 배고픈데 이 추위에 10분 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런데 그때 멀리서 또 택시가 오는 것이었다. 아, 진짜 그냥 택시 탈까? 하지만 10분 넘게 버스 기다린 게 너무 아까운데. 난 다시 고민을 했지만
버스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오기가 생겨 버스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두 번째 택시도 지나갔고 난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보다 다시 버스를 기다렸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택시까지 지나간 후 안내 오류가 있었던 건지 운행 중이던 버스가 갑자기 운행 종료로 변경이 돼버렸다. 아씨. 순간적으로 짜증이 솟구쳤지만 그것도 잠시. 멀리서 오는 다섯 번째 택시를 보고 난 버스 정류장에서 최대한 빨리 먼 곳으로 달려갔다. 해석. 내가 버스를 기다릴 때 첫 번째 택시가 천천히 지나갔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는 천천히 지나가는 택시의 번호판을 봤다. 번호는 1982.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택시가 지나갔고 난 멀어져가는 두 번째 택시를 바라봤다. 그 택시의 번호 역시 1982.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택시까지 번호는 1982. 즉, 내가 버스를 기다릴 동안 지나간 네 대의 택시는 사실 여러 대가 아닌 한 대였고 어떠한 이유로 나를 목표로 삼은 누군가가 택시기사인 척하며 내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나는 다섯 번째 택시의 번호판마저 같은 번호인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듯이 도망을 갔다. 오늘은 우리 반에서 친구 한 명이 전학을 가게 돼서 이별 파티를 열었다. 오늘의 주인공 앞으로 나와보렴. 선생님의 말에 전학을 가게 되는 친구가 앞으로 나갔다. 그 친구는 모두와의 이별이 슬펐는지 풀이 죽어 있었다. 이별 파티를 해본 적 없는 우리 모두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반에 적막이 흘렀지만 곧 하나 둘씩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노래 잘하는 친구가 노래를 불러서 분위기를 띄우고 부반장인 친구는 시를 낭독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이별 파티의 클라이막스 시간이 다가왔다. 자, 반장. 나와서 이 친구에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주세요. 네. 반장인 내가 전학을 가는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손을 내밀었다. 내 손에는 우리 반 애들 모두가 전학 가는 친구에게 쓴 롤링페이퍼가 있었다. 사실 어제 전학 가는 친구 몰래 출석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하얀 백지의 종이를 받았었고 전학 가는 친구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에게 돌고 돌았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서인 나도 롤링페이퍼를 받아 그 친구에게 글을 썼다. 잘 지내라는 단 한마디만으로도 내 마음은 다 전달되었을 것 같다. 나는 롤링페이퍼를 그 친구에게 전해주며 말했다. 전학 가서도 잘 지내. 고마워 반장. 그 친구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운 후에 그 자리에서 롤링페이퍼를 펼쳐서 읽고는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는지 울기 시작했다. 고작 롤링페이퍼만으로도 이렇게 울다니. 나도 감정이 살짝 올라왔지만 이렇게 좋은 날 울 순 없어서 멋쩍게 웃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울고 내가 멋쩍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본 반 친구들은 그 모습이 웃긴지 모두 하하거리며 웃었다. 정말 재미있었던 이별 파티였다. 해석! 사실 전학을 가는 그 친구는 반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롤링페이퍼를 써야 하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롤링페이퍼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즉, 반 아이들 모두 왕따인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적어주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내가 적은 잘 지내란 말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의 롤링페이퍼를 본 그 친구는 결국 울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나를 포함한 모두가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웃었다. 내가 말기암이라니. 나는 말기암 환자다.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막상 병에 걸리니 난 너무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아왔는데 오늘은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고 현실을 수긍하기로 했다. 이렇게 짧은 생을 살 줄 알았더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볼걸. 실례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던 그때 내 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
아, 저 옆자리에 있던 사람인데요. 우연히 그쪽 혼잣말을 듣게 돼서요. 말기암 환자이신가 봐요? 그런데요? 사실은 저도 말기암 환자입니다. 예전엔 경찰이었지만요. 내 앞에 나타난 남자는 나와 같은 말기암 환자라고 한다. 그 역시 나와 같이 살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라 그런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우리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총알 자루를 꺼내서 내게 주는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게임 하나 하죠? 어차피 몇 달 안에 죽을 목숨.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 재산을 넘기는 게 어때요? 그게 무슨... 남자의 말에 나는 당황했지만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눈을 번뜩이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 재산으로 한 사람이나마 마음껏 즐기다가 죽어보자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허망하게 살기엔 얼마 남지 않은 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 각자 서로를 공격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죠. 당신 미쳤어요? 전 싫습니다. 그 남자의 광기 어린 제안에 난 당연히 거절을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무시한 채 일어서며 말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남자는 웃으며 또 다른 총을 꺼내고 있었다. 순간 위협을 느낀 나는 본능적으로 아까 남자가 줬던 총을 들고는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자는 정말 게임이라고 생각하는지 희죽 웃으며 날 쫓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피해 집으로 겨우 피신했지만 바로 뒤쫓아온 남자는 갖가지 방법으로 집에 들어오려고 했다. 난 남자를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찾았으나 뛰다가 떨어뜨린 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남자가 손을 쓴 건지 집에는 그 어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 그 남자는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며 집 앞에서 날 위협해왔고 나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겁에 질린 채 지내게 되었다. 나는 너무 억울했다. 안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지내야 하다니. 눈물이 났지만 도저히 밖에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을까? 그동안 난 그 남자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날 괴롭혀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난 밖으로 나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언제 그가 다시 와서 날 공격할지 몰라 나가보지도 못했다. 결국 나가기를 포기하고 거실로 돌아가려던 그때 다시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항상 막무가내였던 남자는 초인종을 누르고는 정중히 말했다. 혹시 안으로 들여보내 주실 수 있나요? 제 몸에는 아무런 흉기가 없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남자는 긴장한 듯한 얼굴로 말을 했다. 난 잠시 의심스러웠지만 이번에 본 그는 정말 날 공격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남자와 나는 거실에 앉았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난 조용히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남자의 사과는 진심인 것 같았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난 후 얘기를 마친 남자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고 그런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던 나는 조용히 권총을 꺼내서 남자를 향해 겨눴다. 해석! 말기암 판정을 받았던 남자는 매일 나를 공격하다가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알고 보니 병원 측의 실수로 오진이 났던 것이었고 사실 그는 말기암이 아닌 가벼운 결핵 증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제서야 자신이 말기암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동안 괴롭혔던 나에게 찾아와 사과를 하며 말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기암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오진이었더라고요. 그저 가벼운 결핵 증상이라 몸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를 난 가만히 쳐다봤다. 그래도 정말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그쪽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저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복직도 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막무가내였던 제 행동을 부디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인 내 앞에서 눈치 없는 말만 골라대며 말하는 그를 보며 난 지난 며칠 동안 이유 없이 고생한 지난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난 지난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 그를 향해 총을 겨눴다.